오늘날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동네 골목 상권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작은 스타트업의 진입을 아예 원천봉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독점 기업이 특정 정치 세력의 막강한 자금줄 역할까지 하고 있다면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로 넘어서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1791년 정조의 개혁 조치, 신해통공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아주 깊이 파고든 연구 보고서들입니다. 보통 역사책에서는 그냥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민생정책 이 정도로 배우잖아요. 근데 자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와, 이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왕권을 걸고 벌인 아주 치밀한 돈의 전쟁이었더군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신해통공이라는 경제정책의 가면 뒤에 숨겨진 정조의 진짜 의도를 추적하는 거죠. 당시 한양의 상권을 독점하던 시전상인은 오늘날의 재벌 대기업 같았고요. 이들은 막강한 정치 세력인 노론 벽파와 아주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석의 목표는 정조가 어떻게 시장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자기 정적의 자금줄을 끊어버렸는지 그 전략을 한번 재구성해 보는 거군요. 네, 돈의 흐름을 따라가라. 이 원칙이 역사 분석에 얼마나 강력하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카르텔의 심장부, 18세기 한양의 시장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 금난전권이라는 엄청난 특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글자 그대로 풀면 허가받지 않은 가게, 즉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실 시작은 나름 합리적이었어요. 왕실이나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공식 상점,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에게 그 대가로 일종의 사업 독점권을 보장해 준 거죠. 국가가 월급을 주긴 어려우니까 대신 안정적으로 장사할 환경을 만들어줬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변질된 겁니다. 변질되다니요? 이 금난 정권이 수십 년간 세습되고 고착화되면서 그냥 괴물이 되어버려요. 자료에 따르면 시전 상인들이 도자라는 이름의 사설 단속반까지 운영했다고 나옵니다. 사설 단속반이요? 와, 그냥 경비원 수준이 아니라 거의 조폭처럼 행동했다는 기록들이 있던데요. 자신들이 파는 물건이랑 조금이라도 비슷해 보이면 채소 파는 할머니, 땔감 파는 농민 가릴 것 없이 그냥 물건 빼앗고 폭행까지 했다고요. 이게 국가 허락하에 벌어졌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훨씬 심각했죠. 한 기록을 보면 시어머니 경수발하려고 쌀 몇 줌 팔러 나온 며느리의 쌀자루를 걷어차고 폭행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건 그냥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이런 일들이 수십 년간 한양 길거리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보면 당시 백성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건 상권 보호가 아니라 그냥 합법을 가장한 약탈행위였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네요. 백성들의 고통이 그렇게 심했다면 왜 그전에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정조 이전의 왕들은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손을 못 댈 정도로 이 시전 상인들의 힘이 막강했던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몰랐을 리가 없죠. 알면서도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 보시는 자료 속 도표, 기득권의 철의 삼각동맹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철의 삼각동맹이요? 네, 이 카르텔은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시전 상인이라는 독점 경제 권력. 둘째, 당시 조정을 장악한 노론 벽파라는 정치 권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을 비호하는 행정조직, 즉 한성부나 평시서 같은 관료 조직입니다. 와, 진짜 촘촘하게 얽혀있네요. 시전 상인은 독점 이익의 일부를 정치자금이랑 뇌물 형태로 노론에게 바치고 노론은 그 대가로 인사권을 행사해서 관료 조직이 시전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관료들은 또다시 시전 상인의 금난 전권을 철통같이 보호해주고. 와, 이건 완벽한 공생관계네요. 누구 하나만 공격해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구조인데요. 맞습니다. 이 카르텔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물건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양의 백성들에게 돌아갔죠. 정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삼각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 하지만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인 돈, 즉 시전 상인의 독점 이익을 정조준한 겁니다.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은 물론 진심이었겠지만 그 칼끝이 향하는 최종 목표는 따로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강력한 카르텔을 왕 혼자서 어떻게 상대하죠?
정면으로 부딪혔다가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말 그대로 총알바지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1791년 1월 정조의 파격적인 인사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가 꺼내든 카드는 당시 소수파였던 남인의 영수 채제공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를 무려 좌의정에 임명합니다. 노론이 장악한 조정 한복판에 개혁의 칼을 휘두를 총대를 딱 세운 거죠. 체제공이라 어떤 인물이었길래 정조가 그런 중책을 맡긴 건가요? 채제공은 상업이 발달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생각을 가진 시대를 아주 앞서간 인물이었습니다. 박제가 같은 북학파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정조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가올 모든 정치적 공격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비장의 상소문을 준비합니다. 아, 그 유명한 상소문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정조실록 기록을 보면 정말 장면이 영화처럼 그려집니다. 왕과 신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채제공이 작심한 듯 입을 열죠. 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지금 도성 물가가 치솟는 것은 물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직 시전 상인들이 난전을 금하기 때문입니다. 뗄나무, 숯, 채소, 과일, 생선, 떡 파는 아낙네들까지 그 해를 입어 길에서 울부짖고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상황의 심각성을 먼저 환기시킨 뒤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반저법의 적용이죠. 시전 상인이 억울하게 난전으로 몰아서 신고하면 신고한 그 시전 상인을 되레 처벌하자. 이거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갑질 소송을 걸었다가 무고로 밝혀지면 그 대기업의 수십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자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카드 아닌가요? 맞습니다. 독점 기업의 갑질을 원천 봉쇄하는 거의 핵폭탄급 카드였죠. 당연히 노론 세력은 경악했겠죠. 그런데 이 상소의 진짜 백미는 마지막 한마디에 있습니다. 그 원망은 신이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 와, 이 말을 다시 봐도 소름이 돋네요. 이건 단순히 충성심을 보여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개혁을 추진하면 노론과 시전상인들의 엄청난 반발과 공격이 쏟아질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정치적 공격, 모든 비난의 화살은 제가 온몸으로 막아낼 테니 전하께서는 걱정 마시고 결단만 내리십시오. 이런 정치적 메시지죠. 정확합니다. 정조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부담을 나눠지고 노론의 집중 포화를 자신이 대신 맡겠다는 충정의 선언이었습니다. 스스로 개혁의 인간 방패가 되기를 자처한 겁니다. 그 한마디가 있었기에 정조도 망설임 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체제공이라는 완벽한 방패가 생기자 정조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개혁을 명하는군요. 유기전, 그러니까 국가 재정과 직결된 6개 핵심 상점을 제외한 모든 시전의 금난 정권을 혁파하라. 통공하여 물화가 유통되게 하라. 여기서 통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서로 통하게 하여 공유한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정조의 경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특정 소수가 이익을 독점하는 건 공의 정신에 어긋나고 물건과 돈이 막힘없이 흘러야 비로소 백성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라 전체의 부가 늘어난다. 이런 생각이죠. 단순히 하나의 특권을 없애는 조치가 아니라 독점을 깨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연히 노론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자료에 있는 타임라인 그래프를 보니까 체제공의 상소 직후에 정치적 긴장도가 급격히 치솟네요. 어떤 논리로 반대했나요? 그들의 반대 논리가 아주 교묘합니다. 반대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문순 같은 인물들이 들고 나온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백 년 된 약속, 즉 관습을 하루아침에 깨면 국가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관습 수호론이군요. 둘째는 시전이 망하면 국가에 바치던 세금이 끊겨서 국가 재정이 붕괴될 것이라는 재정 위기론이었죠. 아, 딱 기득권의 논리네요. 변화하면 다 망한다는 식의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국가 안정이나 오랜 관습 같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속내는 자신들의 정치 자금줄이 끊기는 걸 막으려는 것이었고요. 시전 상인의 몰락은 곧 노론의 지갑이 텅 비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이들의 논리를 완벽하게 격파합니다. 관습 수호론에는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민본주의 논리로 맞받아치고요. 재정 위기론에 대해서는
독점이 깨지고 유통이 활발해지면 새로운 상인들이 등장하고 전체 부가 늘어나니 세금은 오히려 더 거칠 것이라는 뛰어난 경제 논리로 묵살해버립니다. 그리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개혁을 그대로 밀어붙이죠.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정조의 말대로 됐나요? 신해통공 이후에 한양의 경제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그야말로 격변이 일어납니다. 수백 년간 한양 상권의 중심이었던 종로의 시전 상권은 힘을 잃기 시작하고요. 그 대신 억눌려 있던 새로운 자유시장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오늘날의 남대문 시장격인 칠패, 동대문 시장격인 배옥계 같은 것들이죠. 아, 그곳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겠네요. 네, 그곳에서는 생선, 채소, 포목 같은 생활 필수품들이 아주 활발하게 거래되었습니다. 당연히 시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더 신선하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었죠.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소수의 거대 백화점이 독점하던 시장이 풀리자 개성 넘치는 편집숍이나 혁신적인 온라인 마켓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과 비슷합니다. 와, 경제학적으로 보면 진입 장벽이 철폐되면서 독점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으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공급자가 늘어나니 가격은 내려가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은 커지고 당연히 물가는 안정되었습니다. 정조의 1차 목표는 완벽하게 달성된 셈이죠. 민생 안정이라는 표면적인 목표는 달성됐고 이제 진짜 목표로 넘어가 보죠.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 그건 성공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신해통공의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효과입니다. 네,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독점 이익이 사라진 시전 상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막대한 돈을 벌 수 없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노론에게 상납하던 거액의 정치 자금도 마르게 됩니다. 아, 드디어 적의 보급로를 끊어버린 거군요. 군사작전으로 치면 병참선을 차단해버린 거네요. 자금줄이 마른 노론의 조직력은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조의 전략은 적의 보급로를 끊는 동시에 아군의 병참 기지를 새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해통공으로 자유로운 상업활동의 기회를 얻은 새로운 상인 세력, 즉 사상들이 막대한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누구 덕분에 돈을 벌게 됐을까요? 당연히 정조죠. 정조의 개혁을 지지하는 든든한 우군이 되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조는 이 새로운 경제 세력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신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조선 최강의 군대로 키우고요. 그 유명한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즉, 노론의 돈줄은 끊어버리고 그 돈의 흐름을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에게로 돌려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사용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완벽한 전략인데요. 단순한 민생 정책이나 경제 개혁이 아니라 돈의 흐름 자체를 재설계해서 정치 지형을 바꾼 완벽한 경제 전쟁이었네요. 정조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조를 단순히 책만 읽는 이상적인 유학 군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읽어서 기득권의 급소를 정확히 찌를 줄 아는 냉철한 현실 정치가였던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정조의 신해통공은 표면적으로는 물가를 잡고 서민을 위한 민생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수백 년간 이어진 정치, 경제, 관료, 기득권 카르텔의 심장, 즉 돈줄을 끊어서 정적을 무력화시키고 그 힘으로 왕권을 강화해 새로운 시대를 열려한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왕실 재정과 직결된 유기전은 금난 정권을 남겨두는 등 현실적인 타협도 있었습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국정 혼란을 막고 최소한의 안전판은 남겨두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간 이어진 특권 경제의 사슬을 끊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거대 플랫폼의 독점 문제, 재벌 개혁, 공정 경제와 같은 이슈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잖아요. 230년 전 정조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수많은 경제정책들의 표면적인 명분, 예를 들어 혁신성장, 소비자 후생증대, 골목상권 보호 같은 말들 아래에는 과연 어떤 세력의 이해관계가 숨어 있으며 그 정책으로 인해 돈의 흐름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200여 년 전 정조의 개혁은 그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는 것이 현실을 바꾸는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